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강좌의 학습 내용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천연섬유에 초점을 맞추어 각 섬유의 특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섬유란 가늘고 긴 실 모양의 물질을 가리킵니다. 섬유는 실과 천의 원료가 되기도 하지만 종이의 원료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엄밀하게 섬유산업의 원료를 가리킬 때는 방직섬유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번 강좌에서 섬유라고 했을 때는 방직섬유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유에는 크게 천연섬유와 인조섬유가 있습니다. 천연섬유는 자연에 이미 존재하는 섬유, 즉 긴 실 모양의 물질을 물리적인 방법으로 채취하거나 추출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면, 견, 아마, 양모입니다. 이에 비해 인조섬유는 화학적인 방법으로 긴 실 모양의 물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인조섬유를 흔히 화학섬유라고 부릅니다. 인조섬유에 대해서는 마지막 시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천연섬유는 다시 식물섬유, 동물섬유, 광물섬유로 구분됩니다. 이 중 광물섬유는 성면이 대표적인데 이번 강좌에서는 다루지 않으므로 식물섬유와 동물섬유에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식물섬유는 면과 아마, 대마, 점화 등 마 종류입니다. 식물섬유는 탄수화물인 셀룰로스가 주성분입니다. 그런데 같은 식물섬유이지만 면은 씨에 붙은 털에서 나오는 반면 마는 줄기 안쪽에 인피라고 불리는 조직에서 나온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각각 종자모섬유, 인피섬유라는 분류 아래 넣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동물섬유는 양모와 견입니다. 동물섬유는 단백질이 주성분입니다. 그런데 같은 동물섬유이지만 양모는 동물의 털에서 나오는 반면 견은 누에의 고치에서 나온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각각 수모섬유, 고치섬유라는 분류 안에 넣기도 합니다. 각 섬유는 나름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섬유의 주요한 특성은 화면에 보시는 굵기와 길이, 강도와 신도, 역률, 광택 등입니다. 앞서 섬유는 가늘고 긴 실 모양의 물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연섬유의 굵기는 대개 10에서 4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섬유 한 가닥이 눈앞에 있다면 알아채기 어려운 굵기입니다. 길이는 섬유마다 큰 차이가 있는데 가장 긴 견섬유는 1000m에 달합니다. 같은 동물섬유지만 양모섬유는 길이가 3에서 30cm입니다. 가장 짧은 면섬유의 길이는 2에서 4cm에 불과합니다. 인피섬유인 마류는 섬유 다발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그 안에 있는 섬유 하나하나의 길이는 양모와 비슷하지만 섬유 다발의 길이는 1에서 3m 정도입니다. 길이가 짧은 섬유로 천을 짤 수 있는 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섬유를 꼬아 길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를 연사라고 하는데 실을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도 사용됩니다. 섬유의 강도는 섬유를 길이 방향으로 잡아당겨 섬유가 끊어지게 하는 데 필요한 힘을 가리킵니다. 또 신도는 그렇게 끊어질 때까지 섬유가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백분율로 표시한 것입니다. 천연섬유 중에서 강도가 가장 높은 것은 마류이고 가장 낮은 것은 양모입니다. 반대로 신도는 양모가 가장 높고 마류가 가장 낮습니다. 크게 나누면 면, 마류와 같이 강도가 높고 신도가 낮은 것, 양모와 같이 강도가 낮고 신도가 높은 것, 견과 같이 강도와 신도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와 신도는 섬유가 마른 상태인지 젖은 상태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젖은 상태일 때 식물섬유인 면과 마류는 강도가 높아지는 반면 동물섬유인 견과 양모는 강도가 낮아집니다. 신도는 젖은 상태일 때 모두 증가합니다. 섬유에 외부 힘을 가하면 변형이 일어납니다. 섬유를 일정한 비율만큼 늘리는데 얼마나 힘을 가해야 하는지 비율을 나타낸 것을 역률 또는 신장 탄성률이라고 합니다.
즉 역률이 낮을수록 섬유를 늘리는데 더 적은 힘을 가해도 되는 것이고 역률이 높을수록 더 많은 힘을 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률이 낮은 섬유는 부드러운 느낌을 주게 되고 역률이 높은 섬유는 단단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주요 천연섬유 중에서는 마류가 역률이 가장 높고 양모가 가장 낮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린넨천, 모시옷, 삼배옷의 이미지, 그리고 모직물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섬유는 옷을 만드는 원료입니다. 옷은 실용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심미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주요 섬유인 면, 견, 아마, 대마, 점화, 양모는 모두 표백이 가능하며 일정한 가공을 거치면 나름의 광택이 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섬유가 애용된 것도 바로 그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견섬유는 가장 우아한 광택이 나기 때문에 과거에 고급 섬유로서 높은 가치가 매겨졌으며 초기 인조섬유는 이 견섬유를 흉내내기 위해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심미적인 측면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염색입니다. 주요 천연섬유 모두 염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마류는 면, 견, 양모에 비해서는 색이 잘 먹지 않아 선명한 색을 내기 위해서는 여러 번 염색해야 하는 까다로움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마류의 경우 표백된 채로 염색 없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들 각 섬유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면입니다. 면섬유는 목화라는 식물의 씨앗에 붙어있는 털입니다. 목화는 인도의 고원지대가 원산지로 알려져 있는데 따뜻한 기후를 좋아하며 자랄 때는 수분이 많이 필요하지만 꽃이 핀 후에는 건조해야 열매를 맺는 특성이 있습니다. 목화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산지에 따른 분류가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식물인 만큼 재배 기후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중 몇 가지만 설명해 드리면 해도면은 원산지가 카리브해의 섬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섬유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만큼 가는 실을 만들 수 있어서 최상의 품종으로 평가받습니다. 육지면은 미국 남부지방이 주산지로서 해도면과 대비해 육지에서 재배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섬유의 길이가 해도면보다는 짧고 인도면보다는 깁니다. 인도면은 천을 만드는 데 활용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해도면이나 육지면에 비해서는 섬유 길이가 짧아 굵은 실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중국면도 인도면과 마찬가지로 섬유 길이가 짧습니다. 목화에서 면섬유를 추출해 실을 잡는 과정을 한국 전통 방식을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면섬유는 씨앗에 붙어있는 털입니다. 섬유가 부착된 씨앗을 실면이라고 합니다. 이 실면에서 씨를 제거하고 섬유를 분리해내는 것을 씨앗기 또는 조면이라고 하고 조면을 거친 면섬유를 원면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분리해낸 열매는 그냥 버리지 않고 기름을 짜는데 그것이 바로 면실류입니다. 그 다음 과정은 솜타기 또는 타면입니다. 뭉쳐있는 면섬유를 풀어주는 과정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활주를 활용했습니다. 다음은 실잡기 또는 방적입니다. 면섬유는 길이가 짧기 때문에 섬유를 꼬아서 긴 실을 만들었습니다. 방적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뭉쳐있는 면섬유를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둘째는 잡아당긴 섬유를 꼬는 것입니다. 셋째는 꼰 실을 감는 것입니다. 이 방적 과정을 손으로 했을 때는 노동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실의 굵기도 일정하게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산업혁명은 이 방적 과정을 동력으로 해결하여 전 세계에서 면섬유의 소비가 크게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마류를 보겠습니다. 마류에는 아마, 대마, 점화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 근대 이전 유럽 지역에서 널리 사용된 아마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마가 섬유로서 활용된 증거는 반만년 이전인 고대 이집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마 섬유는 면섬유보다 더 광택이 있고 강도는 높지만 신도는 낮습니다.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단단한 느낌을 주며 피부에 밀착되지 않기 때문에 여름 옷감을 만드는 데 적합하고 침대볼을 만드는 데도 널리 쓰입니다. 또 주름을 잡는다든지 임의의 형태로 고정하기 쉬운데 그 반면 구겨지기도 쉽습니다. 아마에서 섬유를 추출해 실을 잡는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마가 자라면 수확을 합니다. 뽑아낸 아마에서 줄기만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을 제거하는데 이때 다음 해에 거둘 씨앗도 거둡니다. 다음으로 아마 줄기를 물에 담굽니다. 줄기를 물에 담가두면 발효가 되어 섬유 다발을 둘러싸고 있는 접착물이 녹게 됩니다. 접착물이 녹을 만큼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물에 담가두었던 아마 줄기를 꺼내어 말립니다. 다음으로 두드리고 빗질하는 과정을 통해 아마 줄기로부터 아마 섬유를 추출합니다. 추출한 아마 섬유는 면섬유와 마찬가지로 실 잡기 또는 방접 과정을 거쳐 실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양모를 보겠습니다. 양모를 섬유로 이용하는 것은 유목이 널리 이루어졌던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발달했습니다. 양모 섬유를 얻기 위해 양을 키운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 품종도 그에 맞게 개량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사람이 털을 정기적으로 깎아주지 않으면 너무 털이 길게 자라 양이 지내기 힘들다고 합니다. 사육하는 양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종류에 따라 섬유의 길이와 굵기가 다릅니다. 양모 섬유로 실을 만드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교적 긴 섬유로 소모사를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교적 짧은 섬유로 방모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소모사를 만들 때는 섬유를 빗질해서 똑바로 배열하고 짧은 섬유를 제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준비한 섬유를 잡아 늘여가면서 꼬면 표면이 매끄럽고 광택이 나는 실이 만들어집니다. 소모사로는 얇은 모직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방모사는 빗질이나 짧은 섬유를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꼬아 만든 실입니다. 따라서 보풀이 많고 매끄럽지 못합니다. 반면에 부풀어 오르고 따뜻한 느낌이 있습니다. 방모사는 모포 같은 두꺼운 모직물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마지막으로 견을 보겠습니다. 실크로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중국의 견직물이 서쪽으로 팔려나가던 루트를 가리킵니다. 이처럼 누에고치에서 견섬유를 뽑아내 활용한 것은 중국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견섬유를 뽑아내는 누에는 야생에서 채취하기도 하지만 알을 부화시켜 키우는 것이 보통입니다. 누에의 먹이는 뽕잎입니다. 소규모로 누에를 키울 때는 야생 뽕나무에서 뽕잎을 채취하면 되지만 대규모로 키울 때는 뽕나무도 재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배하는 뽕나무는 잎을 따기 쉽도록 사람의 손이 닿는 높이 정도만큼만 위로 자라도록 가지치기를 합니다. 누에 나방의 알을 부화시키면 애벌레가 나옵니다. 이 애벌레를 뽕잎을 먹여 키우면 몇 차례 탈피를 거친 후 스스로 몸을 감싸는 고치를 만듭니다. 자연에서는 애벌레가 나방이 되어 그 고치를 찢고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고치가 손상되기 때문에 견섬유를 얻으려면 열을 가해 미리 애벌레를 죽여야 합니다. 누에고치를 이루는 견섬유는 애벌레가 뿜어낸 접착제로 서로 붙어 있습니다. 누에고치를 뜨거운 물에 담그면 이 접착제가 풀어집니다. 이렇게 풀어진 견섬유를 몇 가닥 모아서 견사를 만듭니다. 여러 섬유를 모아 실을 만들고 물레에 감는 모습이 마치 면사와 비슷해 보이지만 섬유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실을 만드는 원리도 다릅니다. 견사는 짧은 섬유를 꼬아서 연결하는 면사와 달리 긴 섬유를 꼬지 않고 붙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치 안에 있던 애벌레는 어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중에 번데기라는 음식을 즐겨 드시는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번데기가 바로 견섬유를 만들어 주고 죽은 애벌레입니다. 이번 시간은 주요 천연섬유의 특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면방직업이 성장하여 면섬유가 가장 많이 소비되는 천연섬유가 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